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오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다룰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구 개편과 선거 제도의 도입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대단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다룰 정치개혁 과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과제들이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선거구의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흥보성 선거구 김승남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전남대 오승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신정훈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신 의원께서는 광주 전남 의원들 가운데는 혼자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야당이 10명, 예. 그리고 그중에서 정의당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9명 중에 유일하게 농촌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광주 전남에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8월 말까지죠? 네. 예. 앞으로 다룰 과제들은 어떤 겁니까? 여론화돼 있는 그 선거구 획정 외에도 예. 선거 제도 전반, 그리고 정당 제도, 그리고 선거 운동 관련한 그 법안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 이 선거구 조정 문제는 이제 동료 의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전남과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지역의 그 선거구 그 감소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농촌 지역도 역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거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의 여론과 농업 문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구를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승남 의원의 고흥보성 선거구는 좀 지금 인구 기준이 미달한다. 지금 그렇게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잘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인구 이 2대1 기준을 맞춰라 이런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입각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이렇게 재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관심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동결하고 지역구를 200으로 축소를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 여기에 이제 그 석패율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사항입니다만은 과거에 이 폐지됐던 지구당의 다시 활성화 문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이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 에게 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라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 바람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논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과제들인데, 자, 어떤 점에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방금 김승남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관련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한 280여 개 이상의 의제들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것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출 방법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 이런 문제들도 지역구 대표가 조정됐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지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주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심이 가장 쏠리는 곳은 역시 선거구 개편 문제인데요. 물론 이 선거구 개편 문제는 새로운 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긴 합니다만 편의상 우선 선거구 개편 문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대상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 등가성의 2대1을 유지한다면 6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2대1로 조정해서 200개 지역구로 줄여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반적인 선거구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 몇 개 조정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자,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달된 곳이 지금 주로 이제 공보성 지역구 그리고 또 신안 무안 지역구, 광주에는 동구 지역구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지금 순천 지역구 그리고 또 광주 북구 지역구. 아까 미달된 곳 가운데 여수갑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수갑은 이제 여수 지역 내에서 2개 지역 선거구가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거기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인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행정구역 안에서는 경계 조정이 가능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구역과 선거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데요. 예컨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구역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문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를 국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그런 처지이고 동구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군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아주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조정한다 해도 독자적으로 공보성 또 무안신안 이런 지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구가 충분한 지역도 이렇게 조정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뭐 4분의 1 가까운 선거구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남 지역에서 아까 이제 공보성 지역과 무안 신안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건 전남 지역 전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보성을 조정하려면 인근 시군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쇄 반응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안 신안 지역도 인근 지역 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남 지역 선거구가 다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의원 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선관위 안대로 줄일 것인가 이것이 확정이 돼야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 그 개편에 있어서 이 윤곽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 의원 정수를 정하지 않고는
이것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이것을 추론할 것인가? 이것은 예.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선거구 개편, 선거제도, 의원 수 이 요인들이 다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각각 확정해서 말할 수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예. 우선 선거구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관위 개정 의견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 즉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할 것인가 문제가 일단 결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만이 예. 거기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조정하고 예. 그리고 그 의원 수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비례대표나 이런 할당 문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선결 과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개특위에서는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좀 다뤄야 됩니까? 이 차례차례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지지층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 예. 현재 정치가 끊임없이 정쟁과 대립, 갈등의 정치에서 뭔가 좀 소통과 그 타협의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 뭔가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면 의원과 지역구 비례대표 간의 어떤 비율, 이 조정이 불가피한데 의원 정수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느 한쪽에서 크게 양보를 해야 되니까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예.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한다면 의원 정수에 역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 현행보다는 좀 더 증가시키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에 합당한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이때 선거 제도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선거구 조정의 요인이 생긴 것은 역시 이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이게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3대 1로 맞춰라라고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판시를 했었는데 그때 추후에 다시 2대 1로 조정을 예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2대 1로 그때 예고했던 것처럼 2대 1로 맞춰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정치권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고 결국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되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고치는 방식,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겠죠. 예. 또 하나는 앞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제에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결국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나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 편차 2대 1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의 그 차이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도시 지역은 30명이 하나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농촌 지역은 10명이 하나의 대표를 뽑는데 그럼 표 가치가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 지역 유권자들이 사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별을 2배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와 농촌 지역.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대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농어촌 지역은 좀 감소하지 않겠는가. 우선 그런 걱정부터 드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 농어촌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국에서 최고로 초고령화 그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정은 조금 저는 좀 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이 농어촌의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번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제 김승남 의원의 고흥 보성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역구 유권자들은 지금 농어촌 문제가 이게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돼 있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이 각종 FTA는 지금 작년에 다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누가 농어촌을 대변하고 농어촌의 여러 가지 소득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떻든지 간에 대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국회 안에 농어촌 의원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결성됐네요. 여기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내용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 농촌 지역의 면적이 우리 지역구 246개 면적의 평균이 40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2배, 3배 넘는 지역구 수가 전국 보면은 한 46개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면적,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반영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도 고려를 해달라 이제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요. 신 의원께서는 이 농어촌 대표성 문제, 이 문제 특위에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김승남 의원하고 궤를 좀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어촌이 계속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FTA 등 많은 그 농어촌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이 인구 외에도 이 정치적인 수요, 행정적인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때문에 그 정치적 대표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농어촌 문제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대표성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구 외에 다양한 어떤 이 기준을 또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현행 농어촌 지역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의원 정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정치 선거구 조정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그런 방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관위 개정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농촌 대표성 두 분 국회의원께서 농촌 지역에서 대표를 뽑는 것만이 농촌 대표성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촌의 비중이 과거 처음 재헌국회 때 약 70%였는데 지금은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대 1에서 3대 1, 이제 2대 1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2대 1이라는 것 속에도 농어촌의 대표성들을 고려해서 2대 1로 하고 있는 측면들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성을 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뽑는 것만이 농촌의 대표성을 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발상을 바꿔보면 농업과 관련된 어떤 그 비례대표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농촌의 대표성, 농업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만 노동이 과연 정치에서 어느 정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촌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미 현재.
근데 한국 농업의 문제, 농민들의 이런 대표성, 이익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저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그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발상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대표자를 뽑을 게 아니고 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비례대표를 뽑았어도 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 교수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만은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 지금 선관위 안을 놓고 보면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책임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농어촌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담아 보면은 이 과연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저수지 물이 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가가지고 직접 반영을 해줘야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농촌 이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뽑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표성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합리적인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표성을 크게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현실적인 것을 전혀 고르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책임성이라든가 그 그렇습니다. 업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그렇습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 요지 말씀이시거든요. 신정훈 의원께서도 오 교수님 의견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각종 직능과 소수자가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대표를 내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치 제도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같이 상하 양원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구를 초월해서 아주 존중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하이오주하고 텍사스라고 하는 아주 몇십 배 차이 나는 이 주가 상원을 뽑을 때는 똑같이 2명씩을 뽑는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이 정치 제도라든가 선거 제도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인구 대표성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좀 이번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의 대표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면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알아볼까요? 자, 이 선거구를 붙이고 떼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해당 사장인 국회로부터 좀 더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의원 정수라든가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제도 전반을 다루는 그런 권한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아마 국회 밖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사자가 되실지도 모르는 김승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엊그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당의 그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도 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선거구 획정을 하고 그 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 찬반을 묻는. 과거에는 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내놓은 안을 정개특위에서 손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얼마만큼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의 관건은 예.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예. 바로 본회의로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신정훈 이 의원께서도 그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게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저는 빨리 확정하는 게 좋다. 예. 빨리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큰 틀부터 좀 이야기가 돼야 예. 그 후속 작업으로서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당의 김기식 의원 안은 의원 정수도 이 선거구 획정위에다가 넘기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빨리 확정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국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 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외부 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현행 국회법 하에서는. 그렇지만 워낙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선거구를 획정했을 때 결국 게리맨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외부에 맡기자는 데는 다들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조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만을 다루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선거구 조정과 의원 정수 문제는 긴밀한 하나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같이 묶어서 가야지 선거구만 가게 되면 좀 반쪽짜리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이런 새로운 선거 제도의 제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까지 쭉 이야기했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이것은 이 연관돼 있고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정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먼저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는 대단히 지금 약간의 수정 여지도 있긴 하지만 대단히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많이 좀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그전에는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이렇게 조정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걸로 지금 전제하고 2대1이라면 300명이니까 현 체제로 100명 본다면 정도로 100명 그리고 지역구는 200명 현행 한 55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난 비례대표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정당의 득표 비율만큼 배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하게 해서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그런 일부 석패하신 분한테요. 출마자들을 다시 구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5분의 1 미만으로 의석을 점유하는 그런 정당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5분의 1 그러니까 20% 미만의 의석수를 가졌을 때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는 이렇게 의석수를 배정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광주 전남은 어떻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이렇게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 제주 이렇게 호남과 제주가 묶이는 거군요. 네네. 예.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부합하고 그동안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병폐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고 그로 인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하는 구조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총 득표율이 45%면 의석은 50%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완전히 지역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런 그 보너스율을 그걸 보너스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그걸 좀 줄여보자. 그게 좀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역구를 다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의 변화가 예. 있습니다.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까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지금 현재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의 득표율을 총 집계해서 나누는 방식에서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고 그에 따라서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승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 이 안은 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은 지역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 경북 그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총 그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해서 한 30석을 추산한다 그러면 우리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의 정당 투표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20석에다가 20석 지역구를 싹쓸이하고 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석밖에 없습니다. 21석이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15%를 우리 당이 득표를 했다 그러면 5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지금보다 더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해소할 것이냐. 의원 정수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또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뭐 정계 특위 위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병석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의 만선적인 대립과 갈등 어디가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좀 바꿔달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 만성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이 구조적으로 정치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해법으로서 제시한 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의 그 과잉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중앙 정치에 모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 지역 이 정당 간의 과대한 대립이 또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사표로 정의됐던 소수자의 의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지금까지는 제도 정치권에서 이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양대 정당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제3정당, 제4정당이 자기 대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되면 중앙정치에서도 이제 타협과 연대 이런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정치가 좀 생산적으로 될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지나치게 이 300석이라는 의석에 얽매여 가지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의 이 선거제도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가서 지금 이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고 그 개혁된 제도에 걸맞는 의원 정수 조정의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역시 또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 구도도 완화하고 대표성도 사표의 대표성도 살리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이게 유리할 거다, 어떤 지역으로 가면 불리할 거다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이렇게 높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좀 있다 그럽니다. 가장 큰 장애는 양대 정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예. 선거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의 득표율이 약 40% 내외인데 사실 의석 분포는 50% 이상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 상당 부분 의석에 큰 한 20석 가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 경향이 나타나고 민주당도 역시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양대 정당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다. 예, 많이 양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정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입이 되면 인구가 적은 호남에 불리할 것이다. 아니면 지역구가 많은 영남에 불리할 것이다. 뭐 언론의 관측들이 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국회의원들 간에는 생각들이 어떠신가요? 우리 오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형식적으로 보면 예. 이번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 갑까지 뭐 포함하면 4개 지역이고 한 예. 3개 지역 정도가 되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가장 많이 거기도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 7개 지역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7개 지역이 조정이 되면 아마 대구 지역이 더 호남보다 조정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체 의석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이런 현행 제도화에서 조정이 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7개 지역을 조정하더라도 그 피해 강도는 체감할 수 있는 강도는 숫자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호남이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인구수가 그쪽이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개특위에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비례대표에서 보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호남이 뭐 체감하는 피해 지수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석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야 간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틀을 뭐 거의 다시 짜야 될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이것은 이제 그 의견 중에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의 안일 뿐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뭐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제기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정수를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좀 늘리자. 예.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좀 다양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면 말이죠. 이렇게 합의하기가 퍽 어려울 텐데 지도부의 생각도 퍽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뭐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각 당의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당론을 이미 어느 정도 좀 조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선관위가 지금 제안한 개혁 방안은 학계나 정치권에서 공이 과도한 지역구의 그 축소가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당장 이 행사 여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의원 정수라든가 지역구의 축소를 전제로 한 예. 그 선관위의 어떤 그 개혁안은 현실성이 좀 드물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아마 이것은 뭐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도의 개선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종착역이 이제 의원수의 정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정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 말대로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면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선관위 안은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여야 모두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문제는 둘째 치고도 이 현재의 득표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여야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근데 선관위 안에서 딱 한 가지만 거치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초과 의석을 선관위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초과 의석을 독일처럼 허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156석이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128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석수는 한 20초과 의석 때문에 20여 석 정도가 늘어나긴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굳이 여야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고자 하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정당이 득표했던 만큼 의석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현행 선관위 안을 조금 더 수정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저는 상호 여야 그리고 지역과 비례대표, 호남과 영남 다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선관위 제도가 아닌가, 개정 의견이지 않은가. 뭐 20석 정도는 늘려도 뭐 국민들의 반발은 크게 큰 정치 개혁의 배의를 얻고 올바른 정치 개혁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면 저는 다소간에 이번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개혁에서 다소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납득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우리 오 교수님 말씀 초과의석, 그러니까 보정의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석수 조정이 탄력적으로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반대할 정치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제가 현실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선거구 조정 대상이라고는 60개 지역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결과고요. 만약에 선관위가 제안한 그 지역구 200석으로 줄여서 인구 2대1로 조정하게 되면 아마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 의석수도 더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현재의 결정이 선관위 결정하고 똑같은 것처럼 선관위의 제안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2대1 규정의 조정 대상 60곳이라면 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거의 현재 1.5배 정도로 늘려야 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제안한 그 정책의 긍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지금 이 국민들의 74%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의 여론인데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게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지금도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의원 정수가 300명이 아니고요. 299명으로 돼 있고 한 명은 단서 조항으로 해서 19대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정치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비례대표를 늘린 거에서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가 해왔던 역할이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와 아니면 지역구 대표성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민주성에 근접하느냐, 민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역구 선출 과정보다 상당히 좀 더 비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국민 정서를 감안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개혁을 이루는 대신에 의석을 좀 늘리는 것, 국민들이 과연 양보해 줄 것인가, 앞으로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또 논의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앞으로 다룰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간에 안이 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모르겠고 저희 당이나 선관위 안을 저희 당에서는 당심과 이 국민들의 그 의사를 공히
적정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을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관위안에서도 정당의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정당 제도의 활성화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것이 현행 정당법 개정 방향하고 조금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 정서상 동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야당에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 가겠습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그 장점에 주목한다면 뭐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만치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정치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 신인의 충원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미국처럼 뭐 수십 년 동안 의원을 계속 재선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겠죠. 현역 의원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법제화로 가는 측면, 이건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아까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지구당 문제를 했던 것은 모순되지 않나요?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정당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관위가 사실은 지구당 부활과 같은 그런 제도를 제안했던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치 신인의 장벽으로 돼서 오히려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요지 말씀이신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계 특위에서 다뤄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말로 기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과연 이때까지 좀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쟁점이 이번에 어느 정계특위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민적인 또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8월 말 시한을 정했지만 아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것은 논의해 가면서 아마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뭐 간다면 굉장히 또 많은 혼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연말을 목표로 해서 이 정계특위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구 조정 당사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만 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빨리 선거 일에 임박해서 과거 전례를 보면은 뭐 4월 13일 선거면은 2월 15일에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하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현역 의원입니다만은 또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저는 반드시 6개월 전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거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핵심이 광주 전남 아닙니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번 정계특위에서 이것만큼은 좀 관철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국민들이 현역 내지는 기성정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기성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 정계특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의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우호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계특위의 활동을 단지 우리 지역구 또 우리 지역의 의석수 이것에 매몰되어서 논의 진전을 못하는 그런 의무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대로 정치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군요. 자, 우리 정치학자로서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점 새정치민주연합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건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르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과 영남, 한국 정치 모두의 이익은 결국은 선관위 개정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좀 정개특위에서 좀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남 의원님 이야기는요? 네, 뭐 이제 정개특위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뭐 제가 뭐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언젠가 우리 이 농어촌하고 이 도시하고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떤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물론 이제 우리 신정우 의원께서 매우 활약이 기대됩니다만은 충분히 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정은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국민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 개혁의 과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고 경제도 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 그러니까 지역주의와 성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또 소통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승남 의원님 마무리 말씀이요? 뭐 국민들이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정치권의 바람은 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개특위에서 결론은 내지 못하더라도 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개편할 것인가라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신정훈 의원하고 같이 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논의되지 않은 것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 그 다음 재보궐선거에 이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그 논의해서 좀 정치혁신의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행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점들이 선거 제도에서 옵니다. 예. 특히나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옵니다.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바꾼다면 의원 정수 문제는 다소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국민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줘야 정개특위가 아마 쉽게 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정개특위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대로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이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우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농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 지역 정치권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 정치 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점들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KBC 열린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회 오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다룰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구 개편과
선거 제도의 도입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대단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다룰 정치개혁 과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과제들이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선거구의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흥보성 선거구 김승남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전남대 오승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신정훈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신 의원께서는 광주 전남 의원들 가운데는 혼자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야당이 10명, 예. 그리고 그중에서 정의당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9명 중에 유일하게 농촌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광주 전남에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8월 말까지죠? 네. 예. 앞으로 다룰 과제들은 어떤 겁니까? 뭐 여론화돼 있는 그 선거구 획정 외에도 예. 선거 제도 전반, 그리고 정당 제도, 그리고 선거 운동 관련한 그 법안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 이 선거구 조정 문제는 이제 동료 의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전남과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지역의 그 선거구 그 감소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농촌 지역도 역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거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의 여론과 농업 문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구를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승남 의원의 고흥보성 선거구는 좀 지금 인구 기준이 미달한다. 지금 그렇게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잘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인구 이 2대1 기준을 맞춰라 이런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입각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이렇게 재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뭐 관심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동결하고 지역구를 200으로 축소를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 여기에 이제 그 석패율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사항입니다만은 과거에 이 폐지됐던 지구당의 다시 활성화 문제. 이것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이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 에게 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라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 바람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논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과제들인데, 자, 어떤 점에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방금 김승남 의원님께서 뭐 대략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관련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한 280여 개 이상의 의제들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것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출 방법,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 이런 문제들도 지역구 대표가 조정됐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지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주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심이 가장 쏠리는 곳은 역시 선거구 개편 문제인데요. 물론 이 선거구 개편 문제는 새로운 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긴 합니다만 편의상 우선 선거구 개편 문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대상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 등가성의 2대1을 유지한다면 6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2대1로 조정해서 200개 지역구로 줄여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반적인 선거구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 몇 개 조정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자,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달된 곳이 지금 주로 이제 고흥보성 지역구 그리고 또 신안 무안 지역구, 광주에는 동구 지역구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지금 순천 지역구 그리고 또 광주 북구 지역구. 아까 미달된 곳 가운데 여수갑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수갑은 이제 여수 지역 내에서 2개 지역 선거구가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거기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인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행정구역 안에서는 경계 조정이 가능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구역과 선거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데요. 예컨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구역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문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를 국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그런 처지이고 동구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군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아주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조정한다 해도 독자적으로 고흥보성 또 무안신안 이런 지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구가 충분한 지역도 이렇게 조정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뭐 4분의 1 가까운 선거구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남 지역에서 아까 이제 고흥 보성 지역과 무안 신안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건 전남 지역 전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흥 보성을 조정하려면 인근 시군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쇄 반응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안 신안 지역도 인근 지역 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남 지역 선거구가 다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의원 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선관위 안대로 줄일 것인가? 이것이 확정이 돼야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 그 개편에 있어서 이 윤곽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 의원 정수를 정하지 않고는 이것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추론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선거구 개편, 선거제도, 의원 수 이 요인들이 다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각각 확정해서 말할 수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 선거구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관위 개정 의견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 즉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할 것인가 문제가 일단 결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만이 예. 거기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조정하고 예. 그리고 그 의원 수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비례대표나 이런 할당 문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선결 과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개특위에서는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좀 다뤄야 됩니까? 이 차례차례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지지층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선거 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 예. 현재 정치가 끊임없이 정쟁과 대립, 갈등의 정치에서 뭔가 좀 소통과 그 타협의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 뭔가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면 의원과 지역구 비례대표 간의 어떤 비율, 이 조정이 불가피한데 의원 정수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선거 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느 한쪽에서 크게 양보를 해야 되니까요.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예.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한다면 의원 정수에 역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 현행보다는 좀 더 증가시키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에 합당한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이때 선거 제도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선거구 조정의 요인이 생긴 것은 역시 이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이게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3대 1로 맞춰라라고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판시를 했었는데 그때 추후에 다시 2대 1로 조정을 예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2대 1로 그때 예고했던 것처럼 2대 1로 맞춰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정치권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되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고치는 방식,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겠죠. 또 하나는 앞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제에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결국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나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 편차 2대 1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의 그 차이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도시 지역은 30명이 하나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농촌 지역은 10명이 하나의 대표를 뽑는데 그럼 표 가치가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 지역 유권자들이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2배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와 농촌 지역.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대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농어촌 지역은 좀 감소하지 않겠는가. 우선 그런 걱정부터 드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 농어촌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국에서 최고로 초고령화 그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정은 조금 저는 좀 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이 농어촌의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제 김승남 의원의 고흥보성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역구 유권자들은 지금 농어촌 문제가 이게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돼 있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이 각종 FTA는 지금 예. 작년에 다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누가 농어촌을 대변하고 예. 농어촌의 여러 가지 소득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예.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불안해하고 있고 예. 또 어떻든지 간에 대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국회 안에 농어촌 의원 모임이라는 네. 그 모임이 결성됐네요. 네, 여기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내용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 농촌 지역의 면적이 예. 우리 지역구 246개 면적의 평균이 40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2배, 3배 넘는 지역구 수가 전국 보면은 한 46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이 면적,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반영을 해달라. 예. 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도 고려를 해달라 이제 이런 네. 요지의 말씀인데요. 신 의원께서는 이 농어촌 대표성 문제, 이 문제 특위에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김승남 의원하고 괴를 좀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어촌이 계속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FTA 등 많은 예. 그 농어촌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이 인구 외에도 이 정치적인 수요, 행정적인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때문에 그 정치적 대표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농어촌 문제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대표성은 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구 외에 다양한 어떤 이 기준을 또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예.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현행 농어촌 지역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의원 정수가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정치 선거구 조정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그런 방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관위 개정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농촌 대표성 두 분 국회의원께서 농촌 지역에서 대표를 뽑는 것만이 농촌 대표성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혹시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촌의 비중이 과거 처음 재헌국회 때 약 70%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대 1에서 3대 1, 이제 2대 1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2대 1이라는 것 속에도 농어촌의 대표성들을 고려해서 2대 1로 하고 있는 측면들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성을 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뽑는 것만이 농촌의 대표성을 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발상을 바꿔보면 농업과 관련된 어떤 그 비례대표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농촌의 대표성, 농업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만 노동이 과연 정치에서 어느 정도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촌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미 현재. 근데 한국 농업의 문제, 농민들의 이런 대표성, 이익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저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그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발상을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농촌 지역의 대표자를 뽑을 게 아니고 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비례대표를 뽑아서도 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 교수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만은 그 논리적으로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 지금 선관위 안을 놓고 보면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임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농어촌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담아 보면은 이 과연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저수지물이 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가가지고 직접 반영을 해줘야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농촌 이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뽑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표성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합리적인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표성을 크게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현실적인 것을 전혀 고르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책임성이라든가 그 업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그렇습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 요지 말씀이시군요. 신정훈 의원께서도 교수님 의견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각종 직능과 소수자가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대표를 내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치 제도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같이 상하 양원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구를 초월해서 아주 존중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하이오주하고 텍사스라고 하는 아주 몇십 배 차이 나는 이 주가 상원을 뽑을 때는 똑같이 2명씩을 뽑는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이 정치 제도라든가 선거 제도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인구 대표성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좀 이번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의 대표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면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알아볼까요? 이 선거구를 붙이고 떼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이해당사자인 국회로부터 좀 더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의원정수라든가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제도 전반을 다루는 그런 권한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아마 국회 밖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사자가 되실지도 모르는 김승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엊그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당의 그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도 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선거구 획정을 하고 그 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 찬반을 묻는. 과거에는 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내놓은 안을 정개특위에서 손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얼마만큼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의 관건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바로 본회의로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신정훈 이 의원께서도 그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게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저는 빨리 확정하는 게 좋다. 예. 빨리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큰 틀부터 좀 이야기가 돼야 그 후속 작업으로서 선거구 획정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당의 김기식 의원 안은 의원 정수도 이 선거구 획정위에다가 넘기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빨리 확정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국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외부 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현행 국회법 하에서는. 그렇지만 워낙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선거구를 획정했을 때 결국 게리맨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지 않은 데는 다들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조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만을 다루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선거구 조정과 의원 정수 문제는 긴밀히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야지 선거구만 가게 되면 좀 반쪽짜리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이런 새로운 선거 제도의 제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까지 쭉 이야기했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이것은 이 연관돼 있고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정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는 대단히 지금 약간의 수정 여지도 있긴 하지만 대단히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많이 좀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그전에는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이렇게 조정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걸로 지금 전제하고 2대1이라면 300명이니까 현 체제로 100명 정도로 100명 그리고 지역구는 200명 현행 한 55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난 비례대표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정당의 득표 비율만큼 배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하게 해서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그런 일부 석패하신 분한테요? 그 출마자들을 다시 구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5분의 1 미만으로 그 의석을 점유하는 그런 정당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5분의 1 그러니까 20% 미만의 의석수를 가졌을 때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는 이렇게 의석수를 배정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광주 전남은 어떻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이렇게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 제주 이렇게 호남과 제주가 묶이는 거군요. 네네. 자, 이 선거관리위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부합하고 그동안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병폐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고 그로 인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하는 구조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총 득표율이 45%면 의석은 50%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완전히 지역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보너스율을 그걸 보너스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그걸 좀 줄여보자. 그게 좀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역구를 다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까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지금 현재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의 득표율을 총 집계해서 나누는 방식에서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고 그에 따라서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승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 이 안은 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은 지역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 경북 그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총 그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해서 한 30석을 추산한다 그러면 우리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의 정당 투표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20석에다가 20석 지역구를 싹쓸이하고 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석이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15%를 우리 당이 득표를 했다 그러면 5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지금보다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해소할 것이냐. 의원 정수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또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뭐 정계 특위위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병석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의 만선적인 대립과 갈등 어디가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좀 바꿔달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 만성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이 구조적으로 정치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해법으로서 제시한 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의 그 과잉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중앙 정치에 모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 지역 이 정당 간의 과대한 대립이 또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사표로 정리됐던 소수자의 의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지금까지는 제도 정치권에서 이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양대 정당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제3정당, 제4정당이 자기 대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되면 중앙정치에서도 이제 타협과 연대 이런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정치가 좀 생산적으로 될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지나치게 이 300석이라는 의석에 얽매여 가지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의 이 선거제도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가서 지금 이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고 그 개혁된 제도에 걸맞는 의원 정수 조정의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역시 또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 구도도 완화하고 대표성도 사표의 대표성도 살리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이게 유리할 거다, 어떤 지역으로 하면 불리할 거다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이렇게 높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좀 있다 그럽니다. 가장 큰 장애는 양대 정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의 득표율이 약 40% 내외인데 사실 의석 분포는 50% 이상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 상당 부분 의석에 큰 한 20석 가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 경향이 나타나고 민주당도 역시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양대 정당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다. 예, 많이 양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입이 되면 인구가 적은 호남에 불리할 것이다. 아니면 지역구가 많은 영남에 불리할 것이다. 뭐 언론의 관측들이 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국회의원들 간에는 생각들이 어떠신가요? 우리 오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형식적으로 보면 예. 이번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 갑까지 뭐 포함하면 4개 지역이고 한 3개 지역 정도가 되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가장 많이 거기도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 7개 지역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7개 지역이 조정이 되면 아마 대구 지역이 더 호남보다 조정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체 의석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이런 현행 제도 하에서 조정이 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7개 지역을 조정하더라도 그 피해의 강도는 체감할 수 있는 강도는 숫자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호남이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인구수가 그쪽이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개특위에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비례대표에서 보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호남이 뭐 체감하는 피해 지수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석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야 간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틀을 뭐 거의 다시 짜야 될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이것은 이제 그 의견 중에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의 안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뭐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제기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정수를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좀 늘리자. 예.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좀 다양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면 말이죠. 이렇게 합의하기가 퍽 어려울 텐데 지도부의 생각도 퍽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뭐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각 당의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당론을 이미 어느 정도 좀 조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선관위가 지금 제안한 개혁 방안은 학계나 정치권에서 공이 과도한 지역구의 그 축소가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당장 이 생사 여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의원 정수라든가 지역구의 축소를 전제로 한 그 선관위의 어떤 그 개혁안은 현실성이 좀 드물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아마 이것은 뭐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도의 개선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종착역이 이제 의원수의 정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정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 말대로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면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선관위 안은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여야 모두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문제는 둘째 치고도 이 현재의 득표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여야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근데 선관위 안에서 딱 한 가지만 거치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초과 의석을 선관위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초과 의석을 독일처럼 허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156석이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128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석수는 한 20초과 의석 때문에 20여 석 정도가 늘어나긴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굳이 여야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고자 하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정당이 득표했던 만큼 의석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현행 선관위 안을 조금 더 수정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저는 상호 여야 그리고 지역과 비례대표, 호남과 영남 다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선관위 제도가 아닌가, 개정 의견이지 않은가. 뭐 20석 정도는 늘려도 뭐 국민들의 반발은 크게 큰 정치 개혁의 배의를 얻고 올바른 정치 개혁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면 저는 다소간에 이번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개혁에서 다소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납득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우리 오 교수님 말씀 초과의석, 그러니까 보정의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석수 조정이 탄력적으로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반대할 정치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제가 현실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선거구 조정 대상이라고는 60개 지역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현재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결과고요. 만약에 선관위가 제안한 그 지역구 200석으로 줄여서 인구 2대1로 조정하게 되면 아마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 의석수도 더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현재의 결정이 선관위 결정하고 똑같은 것처럼 선관위의 제안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2대1 그 규정의 조정 대상 60곳이라면 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거의 현재 1.5배 정도로 늘려야 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제안한 그 정책의 긍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지금 이 국민들의 74%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의 여론인데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게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지금도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의원 정수가 300명이 아니고요. 299명으로 돼 있고 한 명은 단소조항으로 해서 19대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정치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비례대표를 늘린 거에서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가 해왔던 역할이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와 아니면 지역구 대표성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민주성에 근접하느냐, 민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역구 선출 과정보다 상당히 좀 더 비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국민 정서를 감안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개혁을 이루는 대신에 의석을 좀 늘리는 것 국민들이 과연 양보해 줄 것인가 앞으로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또 논의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앞으로 다룰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간에 안이 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모르겠고 저희 당이나 선관위 안을 저희 당에서는 당심과 이 국민들의 그 의사를 공히 이 적정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을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관위 안에서도 정당의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정당제도의 활성화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것이 현행 정당법 개정 방향하고 조금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 정서상 동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야당에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 가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그 장점에 주목한다면 뭐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만치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정치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 신인의 충원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미국처럼 뭐 수십 년 동안 의원을 계속 재선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겠죠. 현역 의원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법제화로 가는 측면 이건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아까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지구당 문제를 했던 것은 모순되지 않나요?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정당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관위가 사실은 지구당 부활과 같은 그런 제도를 제안했던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치 신인의 장벽으로 돼서 오히려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요즘 말씀이신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계 특위에서 다뤄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말로 기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과연 이때까지 좀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쟁점이 이번에 어느 정계특위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민적인 또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8월 말 시한을 정했지만 아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것은 논의해 가면서 아마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뭐 간다면 굉장히 또 많은 논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연말을 목표로 해서 이 정계특위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구 조정 당사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만 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빨리 선거 일에 임박해서 과거 전례를 보면은 뭐 4월 13일 선거면은 2월 15일에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하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현역 의원입니다만은 또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저는 반드시 6개월 전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거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핵심이 광주 전남 아닙니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번 정계특위에서 이것만큼은 좀 관철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국민들이 현역 내지는 기성정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기성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 정계특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의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우호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계특위 활동을 단지 우리 지역구 또 우리 지역의 의석수 이것에 매몰되어서 논의 진전을 못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대로 정치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군요. 자, 우리 정치학자로서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점 새정치민주연합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건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과 영남, 한국 정치 모두의 이익은 결국은 선관위 개정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좀 정계특위에서
좀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남 의원님 이야기는요? 네, 뭐 이제 정개특위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뭐 제가 뭐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언젠가 우리 이 농어촌하고 이 도시하고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떤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물론 이제 우리 신정우 의원께서 맹활약이 기대됩니다만은 충분히 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정은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국민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 개혁의 과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고 경제도 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 그러니까 지역주의와 성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또 소통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승남 의원님 마무리 말씀이요? 뭐 국민들이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정치권의 바람은 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개특위에서 결론은 내지 못하더라도 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개편할 것인가라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신정훈 의원하고 같이 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논의되지 않은 것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 그 다음 재보궐선거에 이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그 논의해서 좀 정치혁신의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행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점들이 선거 제도에서 옵니다. 예. 특히나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옵니다.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바꾼다면 의원 정수 문제는 다소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국민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줘야 정개특위가 아마 쉽게 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정개특위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대로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이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우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농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 지역 정치권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 정치 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점들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KBC 열린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